여러분 안녕하세요. I love 9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AI로 만든 테슬라 전기 오토바이 영상이 돌아다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모델 Y 디자인에서 영감받은 듯한 세련된 나이트바가 달린 멋진 바이크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팬메이드 영상이 아니라 진짜 논란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왜냐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 영상을 보고 바로 X의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테슬라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스크는 단순히 안 만든다가 아니라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머스크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총알도 못 뚫는 방탄 사이버 트럭도 만드는 시대인데 말이죠. 로켓도 쏘아 올리고 화성 이주 계획도 세우는 회사가 고작 전기 오토바이 하나는 못 만든다?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에요. 이건 일론 머스크 개인의 깊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철학적인 선택이거든요. 머스크가 겨우 17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그는 길거리에서 로드바이크를 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다가왔고 머스크는 그 트럭에 거의 깔릴 뻔한 아찔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10대 소년이 자신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한 그 순간을 말이에요. 몇 초만 늦었어도, 몇 센티미터만 더 가까웠어도 지금의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 사건은 머스크의 전기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주주총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오토바이의 위험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어요. 로켓 발사 실패 확률도 계산하고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위협도 분석하는 그가 오토바이 충돌 사고의 물리학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머스크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는 리스크를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스페이스X 로켓이 폭발할 확률, AI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 이런 걸 다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토바이만큼은 그 어떤 계산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오토바이 사고의 변수는 내가 아무리 잘 타도,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실수하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게 테슬라의 브랜드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안전은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예요. 모델 3와 모델 Y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높은 안전 등급을 꾸준히 받아왔거든요. 테슬라가 왜 완전 자율주행, 즉 FSD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편의성 때문만이 아니에요. 인간 운전자의 실수를 없애서 교통사고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 깔려 있는 거죠. 머스크는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회사가 오토바이를 만든다? 이건 브랜드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도, 아무리 고성능 배터리를 달아도 오토바이는 근본적으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안전 기준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테슬라의 안전 철학은 크럼플 존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차체가 구겨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승객 공간은 단단하게 보호하는 구조죠. 근데 오토바이는요? 크럼플 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이더의 몸이 바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에어백, 차체 보강, 충돌 방지 시스템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애초에 라이더를 감싸는 보호 구조가 없으니까요. 테슬라가 자랑하는 최첨단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도 상대방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토바이의 위험성은 다른 차량에서 오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해도 옆 차선의 운전자가
사각지대를 못 보고 차선을 바꾸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머스크는 이륜차를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라고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머스크는 로드바이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딱 하나 예외를 뒀어요. 바로 더트바이크. 그러니까 오프로드용 바이크예요. 그리고 사륜 ATV, 즉 전지형 차량도 포함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9년에 사이버트 럭이 처음 공개됐을 때 트럭 뒤에 실려 나온 그 작은 전기 살인차 말이에요. 바로 사이버쿼드예요. 이건 2인승 전기 ATV로 올터레인 비이클의 약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기로 가는 사륜 오토바이인 셈이죠. 사이버쿼드는 사이버 트럭의 볼트, 그러니까 뒤쪽 짐칸에 딱 들어가는 크기로 설계됐어요. 그래서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충전도 되고 캠핑이나 오프로드 모험을 떠날 때 꺼내서 탈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사이버쿼드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 처음 공개됐는데 벌써 2025년이잖아요? 머스크가 항상 그렇듯이 말이죠. 로드스터 2세대도 계속 미뤄지고 사이버쿼드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쿼드에 쓰인 드라이브 트레인 같은 부품들을 보면 야마하 랩터 700R SE라는 ATV와 많은 부품이 유사하다고 해요. 테슬라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 플랫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왜 머스크는 로드바이크는 안 되고 더트바이크는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논리가 진짜 흥미로워요. 머스크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래요. 로드바이크의 위험성은 다른 차량에서 오는 거예요. 도심 도로에서 자동차들 사이를 달릴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뒤에서 오는 차가 브레이크를 못 밟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다가 나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더트바이크는요, 위험의 원천이 지형이에요. 바위가 있거나 경사가 가파르거나 진흙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건 라이더가 조심하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리스크라는 게 머스크의 판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드바이크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더트바이크는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는 거죠. 전자는 상대방의 실수로 죽을 수 있지만 후자는 내가 조심하면 살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논리가 100% 완벽하진 않아요. 더트바이크도 위험하기 마찬가지거든요. 오프로드에서 넘어지면 골절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래도 머스크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위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오토바이를 안 만드는 게 과연 사업적으로도 현명한 판단일까요?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생각보다 커요. 제로 모터사이클스 같은 니치 플레이어들이 이미 시장에 진입했고, 할리 데이비슨도 라이브와이어라는 전기 오토바이를 내놨거든요. 아시아 시장, 특히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륜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에요. 만약 테슬라가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 뛰어든다면요,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터리 기술, 모터 효율성, 소프트웨어 통합, 이런 면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이 모든 가능성을 포기했어요. 왜냐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의 신념과 회사의 미션이죠. 테슬라의 미션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투자자들이나 팬들 중에는 이 결정에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테슬라 전기 오토바이 나오면 무조건 살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머스크의 답변은 10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Never 라고요. 절대로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17살 소년이 겪은 그 끔찍한 순간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나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이자 혁신가도 결국은 자신의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 오너라면 혹은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예요. 테슬라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고전압 배터리팩이 차량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서 알아야 할 특별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먼저 사고 직후 첫 60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일단 심호흡 한번 하고 침착함은 유지하세요. 패닉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과 동승자들의 부상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에어백이 전개되면 차량이 자동으로 파킹 모드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비상등도 자동으로 켜지고 도어도 자동으로 잠금 해제돼요. 이건 테슬라의 안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고전압 배터리 팩이에요. 차 밑에 거대한 배터리가 있는데 폭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달은 이미 이 부분을 완벽하게 대비해놨어요. 충격이 감지되거나 에어백이 전개되는 순간 파이로테크닉 퓨즈라는 게 작동해요. 이게 뭐냐면요, 화약을 이용한 순간 차단 장치예요. 말 그대로. 폭발적인 힘으로 고전압 배터리를 차량의 나머지 부분에서 순식간에 분리시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밀리초 단위로 작동해요. 깜빡할 사이도 안 되는 시간에 배터리가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빈, 그러니까 승객이 타는 공간이 안전해지는 거죠. 전 세계 응급구조대원들도 이제는 전기차 사고 대응 훈련을 받아요. 테슬라는 모든 차종에 대한 구조 가이드를 제공하는데요. 이걸 레스큐 시트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어디를 절단해야 하는지, 고전압 케이블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안전한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60초가 더 중요해요. 고전압 배터리는 차단됐지만 배터리 자체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면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보다 발생 확률은 훨씬 낮아요. 통계적으로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화재 위험이 10배 이상 낮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일단 불이 붙으면 끄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차에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전자식 도어 버튼이 정상 작동해요. 왜냐하면 이건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이게 사고로 인해 차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버튼 눌러서 문 열고 나가면 돼요. 근데 만약 저전압 배터리까지 나가버렸다면요. 이때는 수동 도어 릴리즈를 써야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테슬라 오너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거든요. 최신 테슬라 모델들, 그러니까 메토드 X를 제외한 모델 3, 모델 Y, 모델 S는 앞좌석 문에 수동 레버가 있어요. 창문 스위치 바로 앞쪽에 레버가 있는데요. 이걸 위로 당기면 문이 열려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뒷좌석이에요. 뒷좌석은 쉽게 접근 가능한 수동 릴리즈가 없어요. 대부분의 모델에는 도어 포켓 안쪽에 케이블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걸 찾아서 당겨야 해요. 최신 모델들은 도어 포켓에 라벨이 붙은 플랩이 있어요. 이걸 열면 수동 릴리즈 케이블이 나오는데 이걸 당기면 문이 열리죠. 근데 오래된 모델 3나 모델 Y는 이 케이블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만들어진 일부 차량들은 카펫을 드러내야 케이블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부분이에요. 긴급 상황인데 카펫을 드러내라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뒷좌석 승객들은 앞좌석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말이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뒤에 타고 있다면 앞사람이 먼저 나가서 뒷문을 밖에서 열어주거나 뒷좌석 승객을 앞으로 안내해서 탈출시키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해요. 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차에서 빠져나왔으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세요. 절대로 짐을 가지러 밭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에 잠긴 차량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벗어났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본인이나 동승자가 다쳤는지 전기차 사고라는 걸 꼭 알려주세요. 왜 전기차라고 말해야 하냐고요? 소방대원들이 준비해오는 장비가 달라지거든요.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진압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고 특수 장비도 필요해요. 테슬라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사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대시캠 기능이 있어서 사고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영상을 저장하거든요. 또는 클락슨을 누르거나 대시캠 아이콘을 탭해서 수동으로
최근 10분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차량에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계속 녹화를 하면서 기존 영상을 덮어 쓴다는 거예요. 최근 60분치만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저장하지 않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요. 사고 데이터는 테슬라 서버에도 업로드돼요. 나중에 차량 데이터 리포트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보험 처리나 법적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영상이 항상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차량 상태나 속도 같은 데이터는 확실히 기록돼요. 생명과 안전이 확보됐다면 이제 차량과 소지품을 생각할 차례예요. 만약 차가 아직 운행 가능하고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견인 모드를 활성화하세요. 차를 수리해야 한다면요. 테슬라 공인 충돌센터에서 수리받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보험사가 추천하는 일반 정비소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일반 차와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알루미늄 바디, 고전압 시스템, 배터리 팩, 센서, 캘리브레이션, 이런 거 일반 정비소에서는 제대로 못해요. 장비도 없고 훈련도 안 받았거든요. 잘못 수리하면 차의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테슬라 공인센터는 특별한 장비와 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이 있어요. 충돌 후 센서들을 다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오작동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죠? 테슬라가 왜 전기 오토바이를 절대 만들지 않는지 일론 머스크의 17살 트라우마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안전 철학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만약의 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요. 머스크는 10년 넘게 never, 절대로 로드바이크는 안 만든다고 선을 그었어요. 17살에 겪은 트럭 충돌 직전의 아찔한 경험이 지금까지도 그의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로켓 실패 확률은 계산해도 오토바이 충돌의 물리학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에요.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로 자동차 역사상 최고의 안전 등급을 받아왔고 FSD를 완성해서 교통사고를 근절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도 근본적으로 안전할 수 없는 오토바이를 만든다는 건 브랜드 정체성과 정면 충돌하는 거죠. 다만 더트바이크나 사이버쿼드 같은 오프로드 차량은 예외예요. 왜냐하면 그 위험은 지형에서 오는 것이고 조심하면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물론 사이버쿼드는 계속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테슬라 오너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사고 시 고전압 배터리는 파이로테크닉 퀴즈로 자동 차단되고 수동 도어 릴리즈 위치를 미리 숙지해 두고 뒷좌석은 앞문으로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침수 시에는 즉시 창문을 열거나 깨야 하고 수리는 반드시 테슬라 공인센터에서 받으세요. 이런 정보들이 평생 한 번도 쓸 일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특히 테슬라 타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아이러브라인 채널은 항상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팁 하나. 차에서 나갈 때 절대로 뒤에서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량 전원이 완전히 나가버리면 다시는 문을 열 수 없거든요. 혹시나 안전한 상황에서 차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열어둔 채로 나가세요. 모델 X는 또 특별해요. 앞문은 다른 모델들과 같아요. 도어 풀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좀 숨겨진 레버가 있는데 이걸 들어 올리면 되고요. 근데 팔콘 윙도어,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 멋있게 위로 열리는 뒷문 말이에요. 이걸 수동으로 되면요. 먼저 도어 하단의 스피커 그릴을 제거해야 해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차량 앞쪽 방향으로 당겨야 하고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케이블을 당겨서 잠금이 풀려도 팔콘 윙도어를 수동으로 들어 올려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긴급 상황인데 스피커 그릴을 떼내고 케이블을 찾아서 당기고 무거운 문을 들어 올리라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모델X의 뒷좌석 승객들은 무조건 앞문으로 나가는 게 답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차량 외부 손잡이는 모두 전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차 안에 사람은 수동 릴리진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전원이 나가면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문이 잠겨 있고 전원이 나갔다면 밖에서 구조하려는 사람이 문을 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을 깨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하죠. 중국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나올 예정이래요. 외부에서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손잡이를 달라고요. 그럼 모델 S의 그 유명한 팝업식 도어 핸들 디자인도 바뀌게 되겠죠? 안전이 디자인보다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진짜 극단적인 상황 하나 더 볼게요. 차량 침수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드물긴 하지만 알아두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예요. 차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기다리면 안 돼요. 바로 행동해야 해요. 첫 번째, 즉시 안전벨트를 풀으세요. 차가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거든요. 그 다음, 물이 문 위로 올라오기 전에 창문을 내리세요. 저전압 전원은 이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유지돼요. 창문을 열면 탈출 경로가 생기는 거죠. 만약 창문이 안 열린다면요? 수동 릴리즈로 문을 열어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의 압력 때문에 문이 엄청 무거워지거든요. 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서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 그때 문을 밀 수 있어요. 최후의 수단은 창문을 깨는 거예요. 차에 창문 깨는 도구나 뾰족한 물건이 있어야 해요. 옆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겨냥해서 강하게 쳐야 하고요. 근데 최신 테슬라들은 이중 라미네이트 유리를 쓰거든요. 이게 방음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좋은데 깨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반 안전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니라 금만 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는 항상 창문 파괴 도구를 비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마존이나 자동차 용품점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평생 한 번도 안 쓸 수도.